늙은 영감탱이 파티를 내가 왜 가? 피곤해 죽겠는데 좀 자자. 남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 전원까지 꺼버렸습니다. 32년간 교단에 서신 친정아빠의 마지막 날인데 사위라는 작자가 내뱉은 말이 이거였어요. 새벽 5시에 혼자 일어나 갈비찜 끓이고 김밥 말고 4살짜리 아들 깨워서 친정에 갔더니 아버지가 문 저시는데 글쎄 사위 자리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하시는 그 눈빛이요. 1초도 안 됐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 이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전화해서는 잡채에 전에 선물까지 준비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참고 참던 이 여자의 입에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상상 못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상상지도 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밀고 있었습니다. 결혼 7년 차 33세 저는 정육 코너 앞에서 갈비를 고르다가 멈춰 섰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32년간 서셨던 교단을 떠나십니다.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평생을 사신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일이 내일이라는 게 마트 한복판에서 갑자기 실감이 났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져서 갈비팩을 집어든 손이 잠깐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미역도 한 봉지 넣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참기름도 넣었습니다. 화환 대신 제가 직접 고른 작은 꽃다발 하나를 카트 맨 위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재훈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내일 친정 갈 거잖아. 아빠 퇴직이니까 같이 가자. 재훈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며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퇴직이 뭐 대수라고. 그냥 너 혼자 갔다 와. 대수지. 32년 다니신 데를 내일 마지막으로 나오시는데. 알았어. 생각해 볼게. 재훈이 게임 화면을 쓱 넘기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갈비를 넣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생각해 본다는 말이 안 간다는 뜻이라는 걸 7년을 살면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아버지를 위해 꼭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밤 11시 이불 속에서 저는 천장을 보며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내일 진짜 같이 가주면 안 돼? 아빠가 좋아하실 텐데. 재훈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리며 돌아 누웠습니다. 진짜 늙은 영감탱이 파티를 내가 왜 가? 피곤해 죽겠는데 좀 자자. 이불 속에서 툭 내뱉고는 핸드폰 전원까지 꾹 눌러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엄마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조문객이 채 빠지기도 전에 빨리 끝내자며 장례식장 문을 먼저 나서던 재훈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겹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서 재훈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알람을 꺼놓은 것도 모자라 베개를 2개나 끌어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갈비찜을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준이를 조심조심 깨워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혔습니다. 엄마, 아빠는? 준이가 잠이 덜 깬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좀 이따 올 거야. 우리 먼저 가자. 식탁 위에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아빠 퇴직 축하 파티 같이 가면 좋겠다. 적어놓고 현관까지 나갔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 메모를 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제 손을 잡아당기고 나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벨을 누르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반가움이 먼저 번지다가 아버지의 시선이 제 뒤쪽 빈자리를 훑는 게 보였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버지 눈에 스친 실망의 그림자를 저는 놓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표정을 고쳐 쓰시며 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이 왔어?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엄마가 김밥 싸왔어. 준이가 아버지 목을 감싸 안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거실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을 가운데 놓고 김밥을 접시에 담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빠, 퇴직 축하드려요. 32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가가 젖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서재에는 32년치 졸업앨범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맨 마지막 앨범 표지에는 제자들이 빼곡하게 써준 감사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드시며 아버지가 젓가락을 멈추고 물으셨습니다. 재훈이는?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겼대요. 저는 밥을 뜨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바쁘지 뭐. 서로 거짓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이 대화가 벌써 7년째였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아버지의 옛 제자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안기고 선물 상자를 내밀며 아버지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년 퇴직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안 잡아주셨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제자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경을 닦아드리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복도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존경하는데 정작 사위라는 사람은 늙은 영감탱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이를 재우고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너 행복하지?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행복하죠. 아버지는 찻잔만 내려다보시며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걸 저도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준이를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거실에서 치킨 냄새가 풍겼습니다. 재훈이 소파에 앉아 치킨을 뜯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준이 빨리 씻겨서 재워. 저는 현관에 선 채 식탁 위를 봤습니다. 아침에 남긴 메모가 거기 있었습니다. 치킨 기름이 번들거리게 묻어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조용히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재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평소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 엄마 생신이야. 선물 좀 알아봐.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랑 전도 준비해 가자. 준이 옷도 하나 사야겠다. 다정하다 못해 살갑기까지 한 말투였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흘 전 핸드폰을 꺼버리고 코를 골던 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재훈이 숟가락으로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준이 새 옷 입혀서 가자. 엄마가 준이 보고 싶어 하시거든. 오전에 출발해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삼촌네도 온다니까
저녁까지 있다 오면 되겠다. 세부 일정까지 척척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안 갈 건데. 재훈이 반찬을 집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안 간다고.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생신인데 며느리가 안 가면 어떡해? 말이 돼? 저는 재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 어둠 속에서 삼킨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쳤어? 냄새나는 시댁을 내가 왜 가?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쉬자. 재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댁집은 오래된 빌라 1층이라 환기가 안 되어서 갈 때마다 눅눅한 냄새가 옷에 배어 나왔습니다. 사실이니까 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재훈이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사흘 전에 들은 말 그대로야. 한 글자도 안 바꿨어. 재훈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릇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재훈이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야, 한수진. 지금 나와서 얘기해. 옆방에서 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이 방에 가서 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준이야. 엄마 여기 있어. 준이를 토닥이면서 결혼 7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던 일, 시어머니 병원 검진에 반차를 내고 따라갔던 일, 시누이 이사할 때 짐을 나르던 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한마디도 없이 출근했습니다. 오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21번 고르고 받았습니다. 수진아, 재훈이한테 들었다. 시댁을 냄새난다고 했어? 지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날카로운 음성이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귀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은 재훈이가 저희 아버지한테 먼저 한 말 그대로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내 아버지랑 우리 재훈이가 같아?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곧바로 카카오톡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시누이 박서연이었습니다. 올케 지금 미쳤어?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질 것 같대. 당장 사과해. 전화 왜 안 받아?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보낸 주제를 알아야지라는 메시지와 서연의 카카오톡을 한 장씩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재훈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같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준이와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안 가. 재훈이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쿵 소리가 울리고 조용해진 거실에서 준이가 블록을 멈추고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왜 화났어? 아빠 좀 바빠서 그래. 우리 이거 더 높이 쌓아볼까? 웃어 보였지만 입술 안쪽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울었어. 진짜 1억이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이혼이라는 두 글자 위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협박으로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협박이 아니라 어쩌면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색창에 협의 이혼 절차를 조용히 입력했습니다.
늦은 밤 재훈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며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내던지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생신 자리에 사위 혼자 왔어.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저는 부엌에서 준이 내일 먹을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퇴직 자리에 딸 혼자 왔을 때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서러우셨는지는 생각해봤어? 재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내뱉었습니다. 말이 안 통해, 진짜. 저는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늘 당신이었다는 말을. 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에 관심을 뒀던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시험 일정, 과목, 합격률을 하나씩 살펴보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결혼이 끝났을 때 나와 준이가 먹고 살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봤습니다. 옆방에서 재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불빛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 준비라고.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김밥집에서 은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은희는 같은 팀 동료이자 제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였습니다. 김밥을 한 줄 시켜놓고 지난 주말 일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안 간 일, 재훈이 이혼 타령을 한 일, 그 전에 아버지 퇴직날 있었던 일까지. 은희가 김밥을 집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그건 참는 게 아니야. 당하고 있는 거야. 7년이면 충분히 참은 거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김밥 위에 시선을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앞에 서니까 제가 얼마나 길들여져 있었는지가 보였습니다. 은희가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3년 전에 비슷했잖아. 근데 나는 준비 없이 나갔다가 진짜 힘들었어.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친구 집 전전했거든. 은희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가 나간다면 무기를 먼저 만들어. 경제적으로 혼자 설 수 있는 무기. 무기라면 나 지금 야간 학원 다니잖아. 공인중개사 반 있어. 너 그쪽 관심 있었다며. 같이 다니자.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야간 학원 등록, 비상금 분리,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김밥을 먹으며 한 줄씩 적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였습니다. 재훈에게 오늘 야근이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도윤을 만났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자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7년간의 일을 최대한 간추려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수진 씨,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기록이 있으면 꼭 남겨두세요. 나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을 캡처해 둔 게 있어요.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대화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저장해 두세요. 사무소를 나서며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재훈과 저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밥 먹을 때도 준이를 씻길 때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준이가 식탁에서 숟가락을 들고 저와 재훈을 번갈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좋게 해. 재훈이 준이를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응, 사이좋지. 밥 먹어, 준이야. 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습니다. 재훈은 준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고 없이 시누이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현관에 서서 저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엄마한테 사과해.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집안이 엉망이야. 저는 서연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내 오빠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서연이 물컵을 받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 퇴직날 같이 가달라고 했더니 늙은 영감탱이 파티를 왜 가냐고 했어. 핸드폰 끄고 잠만 잤어. 서연이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냄새난다는 건 선 넘은 거 아니야? 끝까지 시댁 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목요일 밤 준이를 재운 뒤 화장대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 1,200만 원 찍혀 있었습니다. 따로 적금한 800만 원까지 합치면 2천만 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준이와 당장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미천은 되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더니 재훈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나 좀 심했다. 미안해. 예전에 저였다면 그 꽃다발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꽃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금으로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인데 준이 좀 봐줄 수 있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재훈이 안심한 듯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꽃다발의 비닐을 벗기며 속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그 이틀 동안 야간 학원 등록을 하고 변호사 2차 상담을 잡기로 했습니다. 화해인 줄 알았던 꽃이 결국 부탁을 위한 포장이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의 끈 하나가 툭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재훈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뒤 준이를 데리고 친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다며 상추와 고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평소 반도 못 드셨습니다. 아빠,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숟가락을 놓으신 밥그릇을 보며 불안이 스쳤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밥 조금 먹어? 백미러로 준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배가 좀 안 좋으신가 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재훈은 내가 왜 가냐고 할 겁니다. 그 확신이 가슴에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 워크숍 짐을 챙겨 현관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올 테니까 준이 잘 봐.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준이를 어린이집 연장반에 맡기고 퇴근 후 곧장 야간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반 등록을 하자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수업은 매주 월, 수, 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예요. 직장, 육아, 학원을 동시에 돌려야 한다는 현실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수강증을 받아들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나와 준이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벽돌이라고. 다음 날 저녁 재훈이 워크숍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재우는 아무 의심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집 잘 있었네. 준이는? 자고 있어. 응, 수고했어. 그날부터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안으로는 매주 3번 야근을 핑계로 학원에 다녔습니다. 은희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학원 가는 날이면 준이를 1시간 정도 봐주는 것까지 자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재훈이 사촌 결혼식이다. 온 가족이 다 가야 해. 준이 옷도 깔끔하게 입혀서 와. 한 달 전 냉전은 없었던 일이 된 듯 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며느리를 불러내는 이 패턴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 패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촌 결혼식 날 예식장에서 시어머니가 하객들 사이를 돌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명절 때마다 혼자 다 차려. 웃으며 자랑하는 시어머니 옆에서 시누이 서연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번 일은 우리끼리 있었던 거니까 여기서는 좀 웃어.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가식적인 가족극이 몇 번이나 더 반복될지 머릿속으로 세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김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수진 씨, 이번 신규 프로젝트 맡아줄 수 있어? 내가 보기에 한수진 씨가 적임자야. 네, 하겠습니다. 야근이 진짜로 늘어났습니다. 학원과 겹치는 날에는 점심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듣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지만 눈빛만은 결혼 7년 중 가장 또렷했습니다. 학원에 다닌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나왔습니다. 합격권이었습니다. 은희와 학원 앞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하나씩 들고 건배했습니다. 야, 한수진. 대단하다. 나는 이혼하고 나서야 시작했는데 넌 안에서 준비하고 있잖아. 은희가 캔맥주를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준비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재훈의 양말을 빨아야 하는 현실이 잠깐 얼굴을 스쳤지만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털어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재훈이 늦게 들어와 거실 불을 켜다가 식탁 위에서 멈췄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재훈이 책을 집어들며 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공부하는 건데 잠깐 빌렸어. 재미로 보는 거야.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준이 영어 학원이나 알아봐. 재훈이 책을 툭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이번에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10월 말이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이었습니다. 고사장 책상에 앉아 문제지를 펼치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지난 4달간의 공부가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문제씩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서며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 떨렸는데 다 풀긴 했어. 잘했어. 수고했다, 한수진. 은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주말 변호사 김도윤과 4번째 상담을 했습니다.
재훈이 모르게 퇴근길에 사무소를 들렀습니다. 양육권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아이를 주로 돌봐온 사람이 누구인지,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에 다 담아왔어요. 재훈이가 보낸 친정 비하 문자, 시어머니 카카오톡, 재훈이가 준이를 돌보지 않은 기록까지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잘 준비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잠든 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불을 반쯤 걷어차고 입을 살짝 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모양새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엄마가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준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불을 덮어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11월 중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모두 아버지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 절대 먼저 부탁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병원이라는 글자 위에 시선이 멈춘 채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팀장에게 반차를 신청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아프신 것 같아. 준이 어린이집 픽업 좀 부탁해. 오늘 회식인데 왜 매번 내 집안일에 불려다녀야 해? 재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반이 7시까지고 회식은 보통 6시 이후에 시작하니까 픽업하고도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미안한데 오늘 준이 픽업 좀 부탁해도 될까? 당연하지. 걱정 마. 은희의 답장이 10초 만에 왔습니다. 친정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현관문을 잡아당기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안을 불렀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옆에 소주병 하나가 넘어져 있었고 낡은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어린 시절에 제가 웃고 있는 사진 위에 아버지의 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세하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있다 없다 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신 뒤에 상태가 나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좀 더 빨리 왔어야 했습니다. 그 자책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아버지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옆에 타서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셨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았는데 퇴직 후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게 재훈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탓이기도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 궤양이 많이 진행됐고 간 수치도 높아요.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퇴직 후 혼자 술을 드시며 끼니를 거르셨을 아버지의 일상이 의사의 말 하나하나에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진료 동의서에 서명하는데 눈앞이 흐려져서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입원실로 옮겨진 뒤 빈 대기 의자에 앉아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쓰러지셔서 입원했어. 1시간이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힘내. 네 글자였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억지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랐지? 아빠가 좀 무리했나 보다. 괜찮아. 괜찮긴요. 아빠, 밥은 제대로 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 대신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접힌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환자분이 쓰러지실 때 손에 꼭 쥐고 계시던 거예요. 아, 그건 아직. 아버지가 손을 뻗으셨지만 저는 이미 봉투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겉면에 우리 딸 수진에게라고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퇴직 당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2년간 교단에 섰던 이야기가 담담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중간쯤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재훈이가 오지 않은 날 아빠는 안 서운했다. 다만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하면서 웃어야 했을 그 마음이 아빠는 그게 아팠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된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봉투 안에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꺼내 펴보니 아파트 등기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 소유자 이름에 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게... 아버지가 시선을 피하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금하고 그동안 모아둔 거 합쳐서 산 거다. 언젠가 네가 필요할 때 쓰려고 내 이름으로 해뒀어.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밤늦게 병원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 다른 한 손에는 등기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과 평생 모으신 돈을 전부 쏟아 마련해 주신 이 집은 딸이 언젠가 힘들어질 걸 아신 아버지의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입원 사흘째 되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떠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상태가 어때? 나도 병원에 가볼까?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 방문 의사를 내비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재훈에게 전화해서 사위가 문병도 안 가면 체면이 뭐가 되냐고 다그쳤다는 걸 재훈이 통화하는 소리를 복도에서 들었으니까요. 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재훈이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재훈이 왔어? 바쁠 텐데 고생했다. 아버님, 빨리 나으세요. 재훈이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는 창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위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셨지만 재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 의자에서 그 간극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재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봉투 안에 있던 거 봤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불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언제든 네가 써.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한다. 어떤 선택이든.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 결혼이 어떤 모양인지를. 아버지의 이불 끝을 여미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재훈이 핸들을 잡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생각보다 괜찮으시던데. 별거 아닌 것 같다. 저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돌려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할 말이 있어. 뭔데? 재훈이 무심하게 되물었지만 제 표정을 힐끗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춰 섰고 차 안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재훈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하자. 재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무슨 드라마 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나눔 명세서, 양육권 관련 서류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재훈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진심이야? 재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응, 진심이야. 재훈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한테 생각은 해봤어? 준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준이가 불쌍해서 결정한 거야. 아빠가 엄마 친정을 냄새나는 곳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자라는 게 더 불쌍하니까. 재훈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저는 시선을 떨구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 안방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시어머니 김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 시누이 서연도 있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서 이혼 타령이야? 시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서연이 뒤따라 들어오며 쏘아붙였습니다. 올케 진짜 1억이야?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편지를 천천히 펼치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오지 않은 날 아빠는 안 서운했다. 다만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하면서 웃어야 했을 그 마음이 아빠는 그게 아팠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닫혔습니다. 서연도 멈춰섰습니다. 수진아, 네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된다. 마지막 줄까지 읽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잃은 사이 가방에서 A4 용지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우리 재훈이랑 같아? 주제를 알아야지. 그 아래로 재훈이 보낸 친정 비하 문자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행사에 들인 비용과 제가 한 일을 날짜별로 적은 내역서도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변호사에게도 전달했고 법원에도 낼 겁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7년 동안 시댁 행사를 준비한 건 저예요. 그런데 친정아빠 퇴직날 사위가 한 건 핸드폰 끄고 잠자는 거였어요. 이 결혼에 존중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재훈의 고함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준이의 이불을 꼭 여미고 옆에 누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서연은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재훈이 거실 바닥에 소주병을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구겨져 있었지만 찢기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를 주워 손으로 하나씩 폈습니다.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새벽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처음으로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혼을 선언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간 재훈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자 재훈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퇴근길에 꽃을 사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는 재훈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진아, 나 바뀔게. 진짜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접시를 닦으며 돌아보는 재훈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설거지를 갑자기 하는 모습이 감동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만 작동하는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그건 7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야. 재훈이 고무장갑을 낀 채 멈춰섰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준이의 내일 어린이집 가방을 챙겼습니다. 재훈의 회유가 통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더니 제 앞에 서서 무릎을 꿇으려 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 아버지 말씀도 함부로 한 거 사과할게. 이혼만은 안 된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머니 때문만이 아니라 저와 재훈이의 문제예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7년간의 냉대와 상처를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걸 저도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발표일이었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제 어깨를 잡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해냈다. 한수진, 해냈어. 은희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냐고 비웃었던 재훈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합격 화면을 캡처해서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아빠, 딸 합격했어요. 1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그 네 글자에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희와 함께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대 남영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창문을 열자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여기 준이 키우기 좋겠다. 은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제 공간이 된다는 감각에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찻잔만 내려다보셨습니다. 길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처음부터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아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는 저한테 집까지 마련해 주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마주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고 단단한 눈물이었습니다. 12월 초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준이가 있으니 3달의 숙려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상담실에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두 분 다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의 안 합니다.
상담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상담사가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가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면 재판으로 갈 경우 한수진 씨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재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재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준이는 절대 안 보내줄 거야. 변호사 김도윤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주로 돌봐온 사람이 누구인지, 양육 환경이 어떤지, 아이의 뜻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기록을 보면 한수진 씨가 주로 돌봐온 건 분명합니다. 재훈이 법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3달의 숙려 기간 동안 재훈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저는 준이와 작은 방에서 지냈고 재훈은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안방 문이 열리고 재훈이 거실로 나와 저를 찾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나 진짜 바뀔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준이 면접 일정에 관한 사무적인 내용 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이고 빨래 바구니가 넘치고 재훈이 시켜먹은 배달 용기가 거실에 널렸습니다. 제가 7년간 보이지 않게 돌렸던 살림의 실체를 재훈이 처음으로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3월 초 숙려 기간이 끝났습니다. 재훈은 결국 재판까지 가는 게 자신에게 더 불리하다는 변호사의 설명에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는 재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재훈이 물었습니다.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이미 7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 법원을 나서는 제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습니다. 나와 준이의 짐을 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재훈의 집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 현관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빈 벽을 바라보는 재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이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재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과 눈이 마주치기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의 어느 아침 새 아파트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자던 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여기 해 잘 들어와서 좋다. 남양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는 아버지가 퇴원 후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나무 책꽂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버지가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고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의 모든 것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들고 이 소도시의 작은 부동산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인 50대 여성 최 사장이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경력은 없네. 근데 눈빛이 좋아. 여기서 배워봐. 첫 출근날 아침 준이를 새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문 앞에서 준이의 가방 끈을 고쳐 매주며 말했습니다. 준이야, 엄마 오늘 새 회사 첫날이야. 준이가 두 주먹을 쥐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파이팅? 어린이집 문이 닫히고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4월 하늘이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일을 배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핸드폰을 확인하니 재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이 보고 싶다. 주말에 보내줘. 이어서 긴 문자가 또 왔습니다. 혼자 집에서 밥도 못 해먹고 있어. 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준이 만남 일정은 법원이 정한 대로 할게. 그 이상은 적지 않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재훈을 만났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셔츠에 구김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이 저를 보자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우리가 할 얘기는 다 했어. 준이 6시까지 데려다 줘. 준이의 손을 재훈에게 넘기고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재훈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간청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재훈이가 밥도 못 해먹고 집도 엉망이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다 해줄게. 제발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 저는 재훈 씨의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아내였어요. 그 차이를 모르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가 시댁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주말에 은희가 새 아파트에 놀러 왔습니다. 소소한 음식을 차려놓고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은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야, 너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10살은 어려 보인다. 매일 눈치 보느라 쓰던 에너지가 빠져서 그런 거야. 은희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둘 다 잘 살아남았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가벼운 유리 소리가 작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떤 축하보다 값진 소리였습니다. 4월 말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준이와 셋이서 아파트 앞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김밥을 준이 앞에 밀어주셨습니다. 준이야, 할아버지가 만든 김밥이다. 맛있어? 응. 할아버지 김밥 제일 맛있어. 준이가 입 가득 김밥을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 평범한 일요일 오후가 결혼 7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준이와 놀이터에 간 사이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훈의 부재중 전화 23통과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스크롤하며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이 버거운 건지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저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공원 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텃밭에서 토마토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비실비실하더니 제자리 잡으니까 튼튼해지더라. 아버지가 토마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제자리 잡을게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이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재훈의 부재중 전화 23통과 문자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체 선택을 누르고 삭제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 가로등 아래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2년간 교단에 서신 아버지의 마지막 날, 핸드폰 끄고 잠만 자던 남편에게 7년을 참았던 한수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시어머니 생신에는 잡채 전에 선물까지 준비하라던 남편이 정작 혼자 남은 집에서 밥 한 끼 못해 먹고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놓고 살고 있다고 하죠. 무릎까지 꿇으며 돌아오라던 시어머니도 결국 아들이 양말 한 짝 못 바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아셨다고 합니다.
반면 수진 씨는 아버지가 퇴직금을 털어 마련해 주신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준이와 함께 봄 햇살 가득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버지와 끝까지 곁을 지켜준 친구 은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존중 없는 결혼은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수진 씨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진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수진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댓글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